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아임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진수어머니 나머지 다 여러분의 일상, 올해는 독립운동과 청원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송 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 어떤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땅 짚고도 못 치는 헤엄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수용 실력이 없으면 땅 짚고도 헤엄을 못 칠까요? 네, 대전 마케팅 공사가 본래 설립 목적인 도시 브랜드 확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대전시의 대행 업체처럼 대행 사업을 민간업체에게 또 재위탁하면서 공사 본연의 역할에서 좀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전 마케팅 공사에 따르면 올해 공사 수입 예산 269억 9,400만 원 중 57%가량인 154억 원 정도를 대행 사업비로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자체 예산 항목은 인건비와 그리고 사이언스 컴플렉스 임대료, 엑스포공원 수익금 등이라고 합니다. 예. 이 공사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에 비해서 공적인 영역의 사업을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일을 해라라는 취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업무를 대부분 하청을 주고 있다고 하면 이게 직업 소개소입니까? 네, 좀 그렇죠. 네. 이 대전 마케팅 공사의 1년 사업 예산 중 절반 이상이 대전시 대행 사업에 치중될 만큼 예. 업무의 상당량이 공사 자체 기획보다는 대전시가 짜놓은 업무를 실행하는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대전 마케팅 공사는 엑스포과학공원 관리와 기념관, 세계 엑스포 기념품 박물관 등의 운영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DCC 운영, 의료 관광 사업, 대청호 500리길, 스카이로드, 시민광장,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 등 이런 것들은 상당수 대전시로부터 위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민간 기업으로 보면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 형식으로 대전시에서 네. 많은 일들을 위탁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하청을 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엑스포 시민광장 스케이트장은요, 마케팅 공사가 대전시의 대행 요구에 따라 일을 맡았었는데요. 하지만 운영 경험이 없다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 일을 또 민간 업체에 위탁 맡긴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 일과 관련해서는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좀 불거진 바도 있었고요. 이처럼 마케팅 공사는 이를 민간 업체에 재하청 주면서 공사가 가져가야 할 수 있는 그런 수입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매년 대전시로부터 스카이로드 운영비 27억 6,100만 원가량을 사업비로 받고 있는데요. 이 중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콘텐츠 비용은 고작 1,60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나머지 모든 일은 민간 업체에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무슨 공사인지 아니면 하청 업체인지 땅을 짚었는데도 헤엄을 못 치고 있는 모습 같아 보여서 좀 씁쓸합니다. 예, 공사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지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마케팅 공사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조직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예산도 네.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에 관련해서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예산이 얼마나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내일 이 시간에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뒤바뀐 주인으로 정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차기 총장 직선제 선출안을 놓고 충남대학교 안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회가 현재의 오덕성 총장 사퇴 결의안 투표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총장 직선제가 진행되려면은 학칙이 바뀌어야 되는데 대학본부가 학칙 개정을 좀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학칙을 바꾸더라도 교원, 그러니까 교수를 말하는 겁니다. 교원 합의 대신에 대학 구성원 합의를 좀 명시해야지 진정한 직선제 총장을 뽑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구성원들이 소외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회나 학생회 측은 지금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총장 선출 방식과 재정 지원을 이렇게 연계시키면서 많은 국공립대학들이 2012년부터는 간선제로 돌아섰던 바가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역시 2015년도에 간선제를 택했었고요. 그러나 2017년 8월 교육부가 대학의 총장 선정 자율권을 다시 부여하면서 현재는 간선제가 폐지되고 있는 그게 대세인 상황입니다. 예. 참고로 현재 오덕성 총장의 경우는 교수들이 진행했던 투표에서 2위를 했지만 당시 1위였던 그 김영상 교수를 제치고 교육부로부터 총장에 지명되어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국립대 총장 선임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죠.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문제가 있었었죠. 예, 석연치 않은 이유로 1위로 당선된 총장 후보가 임명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설이 난무했던 것 같은데요. 그 과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이화여대 학사 비리가 많은 국민들을 좀 분노케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었던 그 청문회장에서 보여줬던 그 이화여대 총장이라든지 그 보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학 내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근데 이후 이화여대는 직선제를 통해 가지고 김혜숙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선출했는데 놀라웠던 점은 단순히 교수들의 투표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학생, 직원, 심지어는 동문들까지 포함된 직선제 투표였던 것이었습니다. 예, 지금 충남대에서 나오고 있는 직선제는 교수, 교직원, 학생 모두 포함한 직선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현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주장을 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이화여대의 이런 선거 방식도 좀 참고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국고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대학 운영에 있어가지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대학 안을 들여다보면은 학생들이 낸 수업료에서 월급을 받는 그 총장님들께서는 커다란 집무실에 관용차에 기사에 비서에 뭐 법인카드에 온갖 대접을 다 받고 있고요. 예. 교수님들 역시 개인 연구실을 제공받고 계시죠. 하지만 학생들은 도서관 자리가 부족해서 이른바 메뚜기 뛴다고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학교 시설 이용할 때 눈치도 봐야 되고 이거 뭔가 주인이 좀 뒤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성광진, 지정배이, 광진이 형, 어디가. 대전 교육계의 두 삭발인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과 지정배 전교조 전대전 지부장이 대전의 교육 현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아힘 시즌6에서 처음 선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시사 속에서 찾아보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네, 과학 강사 권민서 선생님의 과학 깔깔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과학 깔깔깔, 네, 재미없는 과학으로 좀 웃겨주실 분입니다. 과학 강사 권민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과학 깔깔깔 강사 권민서입니다. 네, 어렸을 때 과학이요, 되게
작잖아요. 어린이들이 과학책도 많이 보고 실험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과학은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본인은?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서. 지금도 좋아하고? 네네. 안 어려워요? 아, 근데 소식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 네. 어렸을 때는 막 실험하고 텔레비전 보여주는 거 보면은 좋은데 네네. 언제부터 싫어졌던가 뭐 탐구생활 이런 거 하라고 할 때부터 싫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영어를 가르쳤었는데 영어도 처음에 배울 때는 되게 재밌어하거든. 노래 부르고 막 이러니까. 근데 뭐 문법 나오고 이러면은 그다음부터 막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신기해요. 네, 과학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권민서 선생님은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하시죠. 네네. 그 비결이 뭡니까?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교과서대로 공부하고. 저희 새로 시작한 코너 그 프로그램 중에서 네. 모두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이제 조성천 변호사라는 분이 패널 나오시는데 그분 서울대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행정고시랑 사법고시를 합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야? 그러니까 교과서 위주로. 그럼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럼 가르쳐 주나 봐요. 그렇게 대답하라고. 아. 네, 그 쑥스러워 하시는데요. 저랑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쑥스러움이 좀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첫 시간입니다. 과학은 굉장히 어렵고 또 팟캐스트 중에서도 과학 팟캐스트가 많아요. 혹시 듣는 팟캐스트 있으세요? 딱히 팟캐스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네. 여기 왜 왔어요? 경험 삼아? 네. 그 컬투쇼 팟캐스트 본 적 있어요. 아, 컬투쇼? 네. 네, 컬투쇼만큼 재밌어야 될 텐데 좀 살짝 걱정이 됩니다. 오늘 뵈니까.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떤 이야기 먼저 좀 준비해 오셨나요? 아, 오늘은 최근 이슈였던 AI가 그린 초상화의 네. 아니, 본론에 들어가니까 이제 원래 본인 말씨가 나오는 것 같아요. 경상도에서 오셨나요? 네네. 네, 사투리 좀 써가지고. 아, 사투리 좋습니다. 저도 충청 사투리 잘 쓰는데요. 네, AI. 최근 AI가 그린 그 벨라미가의 에드몽 벨라미라는 그림이 시작부터 어려워. 에드몽 벨라미. 네. 네. 그런 그림이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3만 2,500달러에서 달러에 판매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AI가 어떤 그림을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게 43만 달러, 그러니까 5억 정도에 팔렸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나보다 낫네. 네. 원래 기존에는 그 창작의 영역은 인간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 생각했었죠. 그렇죠. 기계는 모사, 뭐 베끼기 네. 이런 거였는데. 네, 근데 최근에 이거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초상화뿐만 아니라 다른 뭐 작곡이라든가 작사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기계로. 기사 쓰는 AI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선풍적으로 막 인기 있었던 알파고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죠. 그 알파고의 고가 뭔지 아시죠? 그 바둑입니다. 바둑의 일본말이 고거든요. 아, 네. 네, 그런데 파파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이버에서. 아, 네네. 네, 번역해주는 거. 네.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파고가 워낙 유명한 고유대명사로 쓰이다 보니까 그렇게 차용한 것 같긴 합니다. 하나 배우셨죠? 아, 네. 그래, 오늘 AI가 그린 그림과 그거에 관련해서 아까 뭐 딥러닝? 네네. 네, 그리고 머신러닝. 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과학계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아, 네. 과학계의 따끈따끈한 소식이 네. 과연 무엇일까요? 네. 혹시 이그노벨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그노는 축구선수 아니에요? 이그노가 배를, 노벨상은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 네. 이그노벨상은 노벨상의 패러디 버전으로. 아, 뭐, 네. 이상한 거 가지고 실험한 분들, 뭐 이런 분들 주는 상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기발하고 엉뚱한 연구를 한 사람한테 주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예로 옛날에는 브래지어 방독면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고양이가 조금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네. 액체인가 아니면은 고체인가를 연구했던 사람한테도 주어졌다고 할 일 하더라고요. 없나요? 고양이 액체예요, 고체예요? 고체죠. 고체잖아요. 뭐 액체. 그죠. 예. 그 유체 방정식으로 풀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상식으로 알만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네네, 재해석해냈다. 그죠. 네. 기발하죠.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2018년도 수상 내역을 보시면은 올해도 이그노벨상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수상을 했어요. 네. 네네. 올해는 생리의학상 부분은 미시건 주립대 의료팀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면 신장 결석을 64%나 제거할 수 있다는 발표를. 신장 결석은 굉장히 고통이 많이 따르는 질환인데
이거를 롤러코스터를 타면은 이렇게 막 몸이 막 쏠리고 하니까 그런가 봐요. 네, 뭐 디즈니랜드에서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디즈니랜드에서 네네. 디즈니랜드 가봤어요? 아, 네, 저는 도쿄에서 가봤어요. 도쿄 디즈니랜드? 네네. 네. 네, 그렇군요. 네, 저도 가봤습니다. 별로 재미는 없더라고요. 저는 애너하임에 있는 거 가봤습니다. 좀 네. 재밌었는데. 네, 아무튼. 네. 그 다음에 경제학상에서는, 그리고 경제학상 부문에서는 케 윌프리드 로리데. 잠깐, 캐나다. 다시. 네. 자, 그리고 경제학상 부문에서는 캐나다 윌프리드 로리데대 린디량 뭐 이렇게 연구팀에서 어려웠네. 상사 이름을 붙인 인형에 침을 찌르면은 스트레스가 낮아져서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로 이어진다고 하는 발표. 그 경제학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네. 직장 생활을 좀 효율적으로 한다, 뭐 이런 거. 그죠. 우리나라에도 저거 예전에 있지 않았어요? 뱅이라고 해가지고 저주 걸 때 지푸라기 인형에다가 바늘로 우리 선조가 굉장히 앞서가는데 그 아이디어 뺏긴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이그노벨상 경제학상 수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의학교육상 부분에서는 일본 고마네시 종합병원 아키라 호리우치 씨가 셀프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셀프 대장 내시경? 네. 혼자 항문에 이렇게 카메라를 삽입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다? 네네. 대장 내시경 해보셨어요, 우리 권민서 강사님은? 저는 폐 내시경, 기관지 내시경만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으로 집어넣는 네네. 거 아직 젊어서 안 했구나. 저는 대장 내시경 해봤죠, 당연히. 3번 해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수면 내시경 많이 하니까 네. 기억은 별로 없고요. 이 괴로운 게 관장을 다 해야 돼요. 전날 밤부터. 네네. 그러면은 병원에서 무슨 약을 줘요. 뭐 타먹으라고. 네. 그러니까 장세척제인 거죠. 굉장히 차갑게 해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야 좀 덜, 뭐라고 해야 돼? 덜 맛이 이상하다라고. 레몬향 이런 거 네. 첨가 이러는데 정말 괴롭습니다. 어떤 분에 따르면은 막 걸레빤물 같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를요, 몇 리터를 마셔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게 정말 곤욕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셀프로 한다? 그래, 의학교육상. 뭐, 셀프로, 그럼 가정용 나중에 출시될 수 있겠네요. 혼자서. 네. 그리고 화학상 부분에서는 포르투갈 리스본대 파울라 로마우 연구팀에서 침에 있는 소화효소 아밀레이즈 때문에 침이 세정제 버금가는 세척력이 있다는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침은 보통 들어 이런데 더러운 게 아니라 세척력이 있다. 그죠. 이거는 침 감염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처 이렇게 빨지 말아라. 네. 모기 물렸을 때 침 바르면은 감염될 수 있다 이러는데 그거 반대되는 거네. 세척력이 있다. 저기 뭐죠? 코모도도마뱀인가요? 그 침 묻으면은 죽는다면서 잘못하면은. 진짜요? 오늘 새로운 거 많이 배워요. 네, 제가 동물농장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화학상을 받았다고 하고 침이 세척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이그노벨상입니다. 그리고 영양학상에서는 영국 브라이턴대 제임스 콜 연구팀에서 인육의 영양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인육이요? 네. 이거 영양가 조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근데 실제로 인육이 다른 고기보다 칼로리가 떨어져서 음식 가치로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잔인하다. 이거 실험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인육을 어디서 공수했지? 이거 좀 이 사체 이런 걸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건 좀 좀 궁금하면서도 무섭네요. 네, 영양학상. 그리고 그 다음에 생식의학상에서는 미국 오리건대 의대 존 베리 연구팀에서 남자가 잘 때 생식기에 우표를 붙이면 발기 기능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표를 붙였는데 아침에 네. 그 우표가 찢어져 있으면은 네네. 기능 이상이 없는 거고 네. 이게 그대로 있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발하네요. 네, 한번 붙여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문학상에서는 복잡한 제품일수록 사용 설명서를 사람들이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에서 보면은 보통 정형화된 거, 그러니까 권민서 강사님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표본이 되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네. 이런 엉뚱한 거 얘기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시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우리 교육 환경에서는. 그죠. 가서 책이나 더 읽으라고. 그런데 어쨌든 이그노벨상은 실제로는 전 세계의 과학자들에게 많은 웃음과 동시에 영감을 준다고도 하고요. 또
두 가지 상을 다 받으신 분이 있대요. 그 이그 노벨상을 2000년에 받고 또 2010년에는 노벨상, 노벨 물리학상도 받은 그런 안드레 가임 이런 분도 있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의 그런 무한한 상상력이 여러분들의 과학적 상식과 뭐 지식을 키워준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다시 이제 오늘 준비하신 주제로 돌아와 볼게요. 아까 AI가 뭐 초상화 그렸다고 했어요. 그쵸? 네네. 이 AI가 그린 초상화를 익명의 인물이 그림을 낙찰했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분이겠죠? 그 5억 정도에 살 정도면은. 그죠. 실제로 이 에드몽 벨람이라는 사람은 가상의 인물로 통통한 몸집의 신사고 프랑스인의 외형의 짙은 색 프로코트와 흰색 칼라 자림을 볼 때 교회 소속 남성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람의 초상화를 그린 게 아니라 가상의 인물을 네네. 그렸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얼핏 보면은 19세기 인상주의 초상화처럼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그 얼굴 윤곽이 흐릿해서 완성이 안 된 그림 같이 보여서 사람들이 더 매혹적으로 느낀다고 하네요. 이게 저 고등학생 때 가졌던 그 궁금함이었었는데요. 네. 그 뭐 이제 아까 완성이 잘 흐릿한 거, 뭐 피카소 그림 같은 거 보면은 학교 때 배운 기억이 사물을 분해했다, 재구성해서 뭐 또 막 이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왜 피카소가 그렇게 그리면은 명작이고 애들 그림 그릴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쓰레기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AI가 그린 그림은 그런 인상파 초상화처럼 보인다는 얘기인 거고. 이 AI를 만든 사람들은 프랑스 파리의 청년 3명으로 이루어진 오비어스인데 이 AI에는 14세기부터 20세기 사이까지 그려진 초상화 1만 5천 점을 입력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AI가 그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초상화의 규칙을 이해한 후 새 이미지를 직접 그려낸 거예요. 이른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 빅데이터 안에서 어떤 공통점들을 이 AI가 발견하고 그 패턴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런 거. 알파고랑 비슷하네요. 알파고도 과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대국들을 다 집어넣어갖고 자기가 스스로 학습했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네네. 신기하네요. 근데 신기해.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입력해놓은 값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빅데이터 중에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딥러닝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딥러닝? 네, 요즘 과학계 완전 핫 이슈죠. 네, 많이 나오죠. 딥러닝. 이거 뭐 배워서 요즘엔 또 그 학원들 많으니까 딥러닝 관련한 학원도 많이 등장한 것 같아요. 네네. 보통 사람들이 AI랑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이 세 단어를 많이 혼동해서 쓰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AI의 한 분야가 하위 분야가 머신러닝이고 그 머신러닝의 또 하위 분야가 바로 딥러닝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 나온 결정체인 거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 결정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필요했던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뭐. 네, 아닌가요? 머신러닝은 사람이 학습하듯이 대량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컴퓨터한테 학습시켜서 작업 수행 방법을 익히는 것인데요. 어려워요. 네. 네. 그리고 이 딥러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신러닝의 한 분야인데 저희가 두 개의 차이점이라 하면은 머신러닝은 주어진 소재를 인간이 처리해줘야 되고 딥러닝은 인간이 하던 작업이 생략되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기초적인 거고 그게 응용이 돼서 발전하면 딥러닝으로 간다. 네, 조금 더 발전해서 그 딥러닝을 하는 게 AI가 된다. 네네. 뭐 이렇게 이해하면은 될 것 같은데 머신러닝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아까 뭐 사람이 학습하듯이 뭐시기 했는데 어려워요. 네. 그 만약에 예시를 들어보면은 강아지랑 고양이 사진을 보면 사람은 바로 이게 강아지인지 아니면 이게 고양이다 바로 구별이 가능하시죠? 가능 안 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고양이처럼 생긴 개도 있고 개처럼 생긴 고양이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보편적으로 가능은 한 편이죠. 네네. 보편적으로는 내가 그걸 구분 못하게 생겼나 보네. 아주 진지하게 보고 구별 가능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컴퓨터는 원래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사진만 보고 구별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 방대한 양의 고양이, 강아지 사진을 미리 학습시켜서 반복된 학습을 통해 구별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머신러닝인데요. 그러니까 온갖 세상의 모든 개들의 데이터는 다 집어넣고 이거는 그렇죠. 개다라고 가르쳐 놓는 거. 네네. 온갖 고양이는 다 갖다 놓고 이거는 그렇죠, 고양이다. 그렇죠. 네네. 근데 여기서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의 차이점이 머신러닝은 이 고양이랑 개 사진을 집어넣으면서 이 특징을 저희가 가르쳐줘야 돼요.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 고양이 귀는 강아지보다 조금 더 뾰족하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딥러닝은 저희가 그냥 데이터만 이렇게 쫙 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그 특징을 잡아내고 스스로 저희가 할 필요 없는 거죠. 딥러닝이 더 똑똑한 놈이네요. 네, 그렇죠. 조금 근데 더. 인간도 처음에 말 배우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머신러닝과 같은 그런 과정을 좀 학습할 때 거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먼저 이게 강아지다, 고양이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우리도 뭐 그림 카드 같은 거 먹고 강아지, 왈왈, 뭐 고양이, 야옹야옹 이렇게 배우잖아. 네네. 네. 그런 거죠. 네. 실제로 그래서 머신러닝도 사람의 뉴런 같은 데서 이게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얻었어요. 개발됐다가. 사람의 그 뉴런, 그러니까 네네. 신경세포를 이제 그 작동 원리를 차용해서 이 네. 기계학습이라는 그 머신러닝에 이제 적용을 시켰다 처음 시작할 때, 네.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딥러닝은 음성 인식이나 음성 생성, 이미지 라벨링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그 예로 요즘은 페이스북 많이들 하시잖아요. 하세요? 네, 저는 하죠. 네, 저도 합니다. 네. 우리 친구 안 맺었죠. 오늘 끝나고 친구 맺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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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은가 어때? 가려서 받아서. 네. 가려서 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려서 받아서. 페이스북에서 이런 딥러닝을 뉴스 피드와 이미지 인식 분야에 적용하고 있고요. 네. 또 네이버에서는 음성 인식을 비롯해서 테스트 단계의 뉴스 요약, 이미지 분석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내 계정의 페이스북에서 내 친구들이나 아니면 내가 즐겨보는 것들을 얘가 학습해갖고 그거 우선적으로 뉴스피드에 띄워준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최적화해서 맞는 그런 자료를 그걸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똑똑하죠. 딥러닝. 똑똑하네요. 네. 근데 왜 가려받으세요? 받아들여서.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음성 인식도 많이 핸드폰은 요즘에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불안정한 것도 많은 것 같긴 해, 아직까지는요, 그래도. 네, 그렇죠. 막 말하면 이상한 걸로 알아듣고. 이게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전혀 엉뚱한 게 간혹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거, 그리고 굉장히 이 발전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 네. 우리나라는 근데 이러한 딥러닝, 이 머신러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제도권, 학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뉴스나 이런 데에서 많이 안 다루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저희 나라는 저희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입니다. 그러죠. 네, 니네 나라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시 제도 때문에 국영수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코딩 교육이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 하기는 아직까지 현실에서 많이 찾아보기 힘든 것 같고요.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네, 그래도 요즘은 조금씩 수업에서 코딩 수업을 배우는 학교도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시험 과목에 코딩 집어넣으면요,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코딩 잘하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시험이 문제입니다. 아직도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제 좀 키워주십시오. 김윤기, 김태영, 김세원의 대전의 삼김시대. 더 이상 젊지 않은 새 남자. 진보 정치인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 보수 정치인 바른미래당 김태영 당원. 그리고 중도라고 주장하는 정치인 바른미래당 김세환 당원이 각자의 눈으로 우리 사회를 말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갖고 I'm 시즌 6에서 처음 선보인 네, 권민서 강사의 과학 깔깔깔 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딥러닝하고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과학 주제이기 때문에 걱정 많이 했어요. 사실 이 방송 준비하면서. 그런데 처음이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첫 방송. 이런 방송이 처음이어서 조금 떨렸는데 네. 네, 재밌게 너무 잘 이야기해 주시고 네, 예. 진행해 주셔서 페이스북은 가려받지 마시고요. 네, 페이스북도 가서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다루시면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가시죠. 네. 아직 3년밖에 되지 않은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구글에서 최근에 4억 달러가 넘는 금액으로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번역 등의 분야에서 되게 활발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저희 우리나라입니다. 네. 네네.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제조업 분야가 조금 중심이 돼서 가고 있잖아요. 뭐 반도체, 조선 네, 이런 것들. 네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쪽으로 조금 한번 맞춰가지고 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어려운 과학 이야기 계속해서 좀 재미있게 잘 풀어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도 많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